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맵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참 좋아하죠. 게다가 뜨거운 국물 음식을 즐기는 편이고 또 매일 커피를 마시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만성화된 위장 질환이 발생하고 또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위장 질환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자, 그중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화되기가 쉽고 또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님과 함께 현대인의 병으로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인석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신물이 올라온다, 위산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흔한 소화기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류성 식도염.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리고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위식도 역류 질환이 좀 정확한 표현인데,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심해지면 합병증까지 생기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네. 이 중 역류에 의해서 식도에 궤양이나 미란 등의 실제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통칭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처럼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오는 이런 병은 예전에는 좀 아주 드문 질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국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잠시 후에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역류성 식도염은 이 식도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식도는 입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배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입과 배를 연결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네. 식도의 끝자락에는 동그란 형태의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갈 때만 열리게 되고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략근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상이 생겨서 비만이 있다던가 그래서 복압이 올라가다던가 한다고 하면은 그 압력이 위 속의 내용물을 역류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하수구에 너무 많은 양의 뭔가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역류하듯이 이런 거라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식도염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역류성 식도염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도염이라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감염성 식도염도 존재하고 약물을 복용해서 생기는 약제 유발 식도염이나 산이나 염기 같은 것들을 실수로 흡입을 한다던가 하는 부식 식도염,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 치료 후에 생기는 방사성 식도염 등의 다양한 원인의 식도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도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흔합니다. 통계상으로 이게 얼마나 흔하냐면은 건강한 일반인들도 한 10% 정도는 식도염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50% 정도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반수니까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역류성 식도염 발생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관략근. 아까 잠시 나오긴 했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위와 식도 사이에 역류를 막아주는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열리게 되면은 이 위에 있던 위산이 역류를 발생하게 되면서 식도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도 하부에 있는 관략근의 압력이 좀 감소한 경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 관략근이 좀 약한 경우도 있습니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겠지만은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식도 열공 탈장으로 인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이제 진단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음식 종류에 따른 요인과 이제 생활 습관 요인,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요인으로는 뭐 술을 즐기신다던가, 뭐 커피, 그 외에 뭐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뭐 녹차라든가 이런 음료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탄산음료 등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음식들은 위 식도 사이의 관략근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역류를 조장할 수가 있고요.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이제 뭐 과식 혹은 뭐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주무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염 같은 경우는 신경성이 있잖아요. 식도염도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육체적 또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TRPV1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정립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위장 간의 감각이 과민해지면서 정상적인 위산 분비가 일어나더라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통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뭐 유전이다, 위가 안 좋은 건 뭐 가족력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위장관 질환이 가족력 있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30년 전에는 식도염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가 막 요새는 뭐 다인종도 뭐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전되는 병이라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유병률이 비슷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유전자가 갑자기 이게 크게 바뀌었을 일은 없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도 다소 있겠지만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사실 뭐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흔한 질환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인의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은 그 서구화된 식습관과 이제 비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또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증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 중에서 40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4.6%로 거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 연령대 분들은 대개가 이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과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 음주 및 흡연, 이게 딱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회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딱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비만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뭐 스트레스, 또 잘못된 식습관 등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요. 역류성 식도염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주신 요인들, 뭐 술, 담배, 과식 이런 것들은 자신이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다른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잘 조절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흉골화 자결감인데요. 이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걸까요, 선생님? 예, 그 증상은 워낙에 다양하고 사실 이제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 키워드에 나왔던 이제 흉골화 자결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하트번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장을 불로 지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슴에 불이 나는 듯한 느낌이나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장이 아픈 걸로 착각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장 문제와는 다소 다르게 숨이 찬 경우는 좀 드물고요. 알칼리 음식이나 이제 물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경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조금 감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의 흉골화 자결감이라는 건데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위산이 좀 역류하는 느낌 이런 것도 받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뭐 분명히 존재하고요. 굉장히 심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구토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좀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에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목의 자극으로 인해서 기침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목소리가 심하면 좀 이제 변형되셔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워 있는 상태로 이제 있는 시간인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주 뭔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소화불량, 단순 소화불량 이런 걸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다른 질환들하고 또 겹치는 증상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증상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진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가 혹은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은 내과 전문의와 함께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증상 면에서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소화기 질환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위염인데요. 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면에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단지 증상만으로 감별이 100% 되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렇지만 이제 흉통의 이제 발생이 주로 이제 시간대가 식후 밤에 많이 발생하는 밤에. 경우나 물을 드셨는데 좀 호전된다. 그리고 이제 인두와 입, 코 등 위쪽으로 해가지고 쓴물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특이적인 부분들은 만성적으로 기침을 한다던가 우리가 목소리의 변성, 애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두 이물감 등의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위염에서는 그렇게 흔한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킴곤란 이것도 가끔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에는 식도염을 좀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류성 식도염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보통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뭐 앞서서 이제 증상만으로 이제 진단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다면은 일단 별다른 검사 없이 먼저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의심하고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좀 더 검사가 필요한 이제 상황이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하면은 뭐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든가 내시경 검사, 식도 내압 검사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는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가 4점 이하인 시간이 5% 이상이다 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한다는 이런 아주 어려운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제로 이제 입을 통해 가지고 검사 기구를 식도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검사기 때문에 하기는 불편하겠네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네네. 그래서 일상적인 검사로 시행하지는 않고 증상이 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 이것도 식도염일까 할 때나 이제 뭐 내시경 검사에서 너무 정상인데 증상은 좀 심하다던가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특히 이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는 내시경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류성 식도염도 내시경 검사가 필수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다면은 이제 검사를 이제 하지 않고 진단하에 약물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암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위암의 유병률이 이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암과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완전히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문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대한 질환들과 감별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걸까요? 예. 그 내시경 소견에 따른 분류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분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옆에 사진으로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와 식도의 이제 접합 부위에 해당하는 이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점막 결손이 이제 길이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4개의 등급이 있고 A에서 이쪽 A, B, C를 거쳐서 D가 됐을 때 이 D가 가장 이제 심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구분을 하는 거네요. 자, 역류성 식도염 진단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증. 자,
마지막 키워드는 합병증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여러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위험이 있는 경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상당수의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위산 분비가 과다해서 발생합니다. 요새는 뭐 다른 원인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과적으로 이제 위산 분비가 많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질환이 없다 이런 식의 교과서가 과거에는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분비된 위산이 이제 식도염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 등 이제 다른 문제를 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위염 외에 또 어떤 합병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식도염을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합병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식도 합병증과 식도를 벗어난 범위의 식도 외의 합병증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식도 자체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이제 바렛 식도라든가 식도 선암, 그리고 식도에 생기는 궤양 혹은 출혈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식도 외의 합병증으로는 천식이 급성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흡인 폐렴이라든가 역류성 후두염 등이 역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식도 위쪽에 있는 장기들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도는 물론이고 식도 외의 어떤 기관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드물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식도암이라는 거는 보통 편평상피암과 선암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편평상피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이제 큰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데 식도 선암의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특히 바렛 식도가 발생한 식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렛 식도라는 상태가 전암 병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식도염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렇게 또 흔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식도 선암이 편평상피암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은 좀 생각해봐야 될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그 바렛 식도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 식도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위와는 다르게 위산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점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도에 위산이 계속 자극을 한다면은 이제 식도는 위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거든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식도가 위처럼 그러니까 장과 같은 조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네. 못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던가 이런 이제 전암병변으로서의 이제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형성이라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 저도인지 고도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의사 소견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좀 암이 좀 잘 갈 수 있는 바렛 식도의 상태다라고 하면은 내시경 검사가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렛 식도인 경우에는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은 심하지 않고 또 위염 같은 뭐 다른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초기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하신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좀 감량하고 흡연이나 음주, 과식 등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식도염 증상이 어느 정도는 좀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바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위산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과 이미 분비된 위산이 있을 때 그 위산으로부터 위점막 그리고 이제 식도 점막 이런 것들 이제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PPI라고 하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런 약물을 쓰거나 좀 더 오래된 약제인 히스타민 2 블로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엔 위산을 둘 다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를 이제 좀 억제하는 약이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약에 이제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가 있고요.
위 점막을 코팅하는 현타액제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짜드시는 약들, 쉽게 말해서 짜드시는 약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미 뭐 위산이 분비됐을 때 빨리 흘러나가면 좀 증상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에 이제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드물지만 약제 반응이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병증 같은 걸 좀 같이 동반한 경우에는 드물지만 내시경이나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시술이나 크게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만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처음 진단받은 환자는 먼저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보통 이제 8주간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80%가량의 환자는 좋아지십니다. 다만 이제 20%의 환자들도 또 이제 약물을 또 바꾸거나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제 다른 기존의 약제와 이제 병합 투여해서 좀 종류를 좀 여러 가지를 좀 드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좋아지십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대부분 환자들은 호전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아주 소수의 환자들은 뭐 그런 치료들을 다 시도해 봤음에도 안타깝게도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너무 심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뭐 천식이라던가 뭐 애성, 목소리가 아예 바뀌거나 또 특히 목소리 직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다른 뭐 증상 좋아지셔서 목소리가 좀 변했다고 하면 또 굉장히 심란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시경이나 이제 복강경 같은 시술 혹은 수술을 소수에서는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주 정도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그 8주 치료 후에 뭐 이 치료를 더 이어가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신데 8주간 일단 약물 치료를 하시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소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이제 2배 용량의 약을 투여를 하는데 4주에서 8주까지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좀 기간을 좀 조정해서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역류성 식도염 재발이 좀 잦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초치료를 이제 시행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재발 확률이 무려 80%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약 먹을 때만 좋고 다시 오셨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다행히도 재발하셨을 경우에도 초치료와 동일한 약제를 사용해서 8주 정도 치료를 하시면은 대개는 또 그 중에서도 뭐 80 내지 그 이상 정도는 좀 좋아지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뭐 저용량의 약을 이제 꾸준히 그냥 복용을 좀 이제 관해요법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신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약제를 매일 복용하는 데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 격일 혹은 뭐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복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좀 관리해 갈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위산이 역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아무래도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고지방식이나 이제 카페인과 이제 약물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차가 있으므로 뭐 다 안 드시면 앞서 언급된 것들을 또 이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 빼면은 이제 삶의 낙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의심되는 음식들을 한 종류씩만 좀 이렇게 빼가면서 좀 약간 좀 실험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만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실제로 비만. 이제 비만이 가장 큰 영향이라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식은 좀 피해 주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사 시에 수분 제한. 이거는 생각보다 하기 좀 용이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식사 중에 물만 조금 덜 드시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국물이나 이제 국물 양을 좀 줄인다던가 밥에 물을 말아 드시는 것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물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을 이제 마시지 않고 좀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호전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입니다. 자세. 그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여쭤보면. 그래서
취침 시에 상체를 15도 내지 30도 정도 좀 이렇게 높게 베개를 베거나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는 것이 역류를 줄이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왼쪽이 네. 아래로. 예. 네,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 뭐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요.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생활 습관 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단 후에 적절한 약물 치료 잘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식이 조절, 절주, 금연 등 이런 것도 필수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인석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